고민 속에서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한중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리가 금방 전에 얘기했지만 한중 수교 30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상황이라는 것은 세계 경제 환경도 다르고 또 양국 간의 관계도 전혀 다른 거고 상당히 많은 또 산업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년의 과정들을 간단하게 지금 한중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하는 문제를 하나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오늘 주제가 한국 산업의 대중국 의존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신데 사실 의존이 왜 생기느냐라는 거고요. 의존 구조가 어떤 구조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측면, 우리가 이제 산업 무역이라는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보면 산업 상품의 흐름이 무역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기업의 자본 투자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인적 교류 흐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의존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존 구조가 지금 어떤 상태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한중 무역 수지 적자로 가고 있고 그것이 그러면 이게 일부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자원가격 그렇지 않다라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한중의 의존적인 구조가 변해가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중 간의 구조에 있어서 지금 투자 나가 있는 기업들. 중국의 시장은 변했는데 중국이 과거의 생산 기지나 가공력 기지에서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그것들이 적응을 못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한중 투자와 무역과 투자의 관계 속에서 중국의 변화를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 이유를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구조적 요인이 크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한중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제가 초기에 작년 같은 우리 지금 정부 초기에는 제가 맨날 듣는 단어가 한중 간의 손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손절하기라는 표현을. 그래서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게 그런 거네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손절이라는 거 우리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긴 하지만 지금 표현은 참 잘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도 역시 디커플링 단어가 아니라 리스킹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에 구조적인 문제에서 변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많은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거네요. 결국은 우리의 답은 거기에 있었거든요. 중국이 변해가면서 나타나는 관계가 변해가면서 나타나는 그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라는 걸 고민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에서 이제 그런 방향을 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또 특히나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포괄적 동맹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관계에서 중국과는 또 상당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면 이 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되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오늘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한국의 미래나 그동안의 한국 경제 사회를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오신 분들이었고 많은 고민을 해오신 분들이었고 또 앞으로 우리 후학들이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코멘트를 주시고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또 이렇게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그림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데 이게 이제 파란선과 녹색선이 있는데 파란선은 뭐냐면 한국의 무역의 중국이 차지할 포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2015년 한 25%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가 그다음에 투자는 이게 스탑 베이스드이다. 이미 2000년대 중반 2005-6년에 피크를 쳤다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사이클이 있는데 우리가 1990년에 수교를 하고 지금까지 오면 초기의 한중 간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였다고 크게 얘기를 하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92년에 남중 강화를 통해서 제2개혁 개방을 하면서 그리고 자본도 없는 나라고 산업화도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산업화를 하고 개방을 하고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이 가진 기업 그다음 시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했던 시기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때의 한중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던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막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중국의 위상이 커져갔고 또 이미 중국 2012년에 세계 무역대국되고 이제는 2010년에는 일본 제치고 G2가 됐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중국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세계 강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게 한중 간에 이미
불균형, 이민, 그 상태. 이제 비대칭적인 그런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자본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그런 상황의 변화가 있다는 건데 이런 큰 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금 세계 경제가 또 바뀌고 있다. 한중 간의 경제 교류를 할 때 30년 전에 92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2010년대까지는 해도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세계 무역이 잘 가되고 이런 구조가 있었고 지금은 아시는 대로 이중 마찰이 있고 전부 다 블록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로 가고 있고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의 구조가 이 세계 무역의 흐름 속에서 세계 무역이 자유롭게 흐를 때 좋아지는 관계인데 그렇지 않으면 나빠지는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가공무역이라는 것이고 한중 간의 구조는 이게 단순히 중국 시장을 보고 타겟팅한 것이 아니라 중국 우리 기업들은 거기 생산 기술을 활용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 변화가 있어서 이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 현재 한중 관계 제대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아직도 90년대 초반에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던 그런 시기의 관점에서 자꾸 중국의 문제를 바라보면 이게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것들 나쁜 놈들, 저것들이 왜 괘씸한 놈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중국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단계를 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의 관계가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한중 관계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한국의 한국의 부품 조달에서 중국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전체 이제 한국이 전체 수입하는 부품에서 29%, 30%가 중국에서 옵니다. 이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경제 안보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중국과 손을 떼서 되는 건 아니다. 이걸 거기서 일어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부품의 조달 장구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로 이제 지금까지 수출만 생각했습니다. 대중 수출 의존도 문제. 그 수출 의존도가 25%까지 갔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보면 수출도 소비재가 있고 자본재가 중간재가 있는데 특히 중간재 의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수출하는 중간재 중에서 한 28% 역시 그 30%가 중국으로 가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두 개를 놓고 보면 한중 간의 교역이라는 말은 중간재 거래다. 산업 내 분업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분업 구조가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줄어드는 반면에 한국이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 중간재 의존에서 대중 의존도 수직 의존도는 올라가지만 대중 수출 의존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재 수출인데요.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할 때 왜 중간재 소비재 수출을 못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할 때 소비재가 차지하는 게 11%고요. 우리가 중국에 100을 수출을 하면 그 중에 소비재는 대체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비재 수출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 수출하는 게 84, 5%가 중간재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 자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재 구역 구조가 깨져버리면 한중간의 구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그럼 소비재를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소비재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동차 수출을 중국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 수출 소비재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미국에 나가는 건 대부분 소비재가 많습니다. 중간재가 아니라. 그런 구조들이고 또 이유나 이런 수출에도 소비재가 많은데 그 구조는 뭐냐면 이게 자동차의 문제거든요. 자동차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특수현상이 우리가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현지 공장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런 구조 속에서 없어서 소비자 포지션에 찾아 나갔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 산업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인적 교류입니다. 인적 교류 관광 교류인데 저희가 피크가 됐을 때 사드 이후에 있었지만 2019년에 피크가 됐을 때 중국 요우퍼라고 하죠.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와서 쓰고 하는 1년에 6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지금 제로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다.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문화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 경제를 위해서 그런 구조들이 있다. 이렇다 그러면 중국이 바뀌는 전략적 변화가 중국 경제 변화가 상당히 앞으로 한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게 있다. 첫 번째 하나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계속 될 거냐는 거거든요. 과거의 9%대 두 자릿수 고수 성장하는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시진핑 시대 들어오면서 지금 중국 경제 성장이 5%대 중저속 성장세로 가고 있다는 구조적 면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 경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처럼 자유무역 시스템이 아니다. 이거 완전히 보호무역 시스템에서 세계 무역 자체가 세계 성장보다 무역 증가율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에 있다. 이런 구조에서 한중 관계는 구조적으로 과거보다는 고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전 세계가 세계 분업 구조가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영향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다. 또 하나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국내 전략의 변화가 있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산업 경쟁이 강화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반도체만 쳐다보기 때문에 중국은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모든 상당히 많은 강한 산업 경쟁, 기술 경쟁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부분에서 중국이 국내 공급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한중 관계를 보고 이런 이런 의존 관계와 전반적 흐름의 변화 속에서 한중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뒤에 내용들은 이제 그것들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중국 내 한중 무역을 산업 내 무역에 기반한 중간재 중심의 교회라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면 위에 그림에 위에 제가 보이질 않아서 그런데 지금 한국의 중간재 수출입 시장의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가공 단계별로 대중 수출 구성입니다. 말씀드린 80%의 중간재라는 거. 그리고 가공 단계 대중 수익 구성에서 혹시 70% 정도가 중간재다. 그러니까 중간재를 중심으로 하는 중간재 산업 내 산업 분업에 의한 그런 무역 구조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가공 단계 대중 수출 의존도를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중간재가 지금 26% 정도 되고 그 중에 부품입니다. 이게 반도체를 다 포함한 부품의 의존도가 지금 37%입니다. 한국 부품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 한국 주요 산업의 이제 이거는 아까 가공 단계 받고 산업을 가지고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주시네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 핵심 산업인 전자 컴퓨터 통신 산업의 해외 투자의 51%가 지금 중국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스타벅 기준으로 현재.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그 수출의 36%가 중국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수입의 40%가 중국에서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점차 우리가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 그 다음에 화학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죠. 저 한국의 핵심 산업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이라는 것은 높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런 구조들이 지금 큰 상황의 변화가 예상이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 이것도 이제 아까 산업별로 좀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외 투자 스탁에서 지금 어떤지 여기 보시면 전자통신하고 일단 이미 트렌드들이 꺾이는 트렌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전자통신 산업, 우리 핵심 산업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하고 중국과의 손절을 얘기하면서도 지금 우리의 핵심 산업은 계속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수입의 중국 의존도 좀 보시면 아래 오른쪽 그림이시네요. 다 올라갑니다. 지금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것들은 중국 의존도가 낮지만 수입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 하나.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 신산업의 경우, 아까 전자통신의 경우 같이 투자와 우리나라 전자통신 산업 해수의 스탑 기준은 51%가 중개가 있고요. 지금 전체 수출의 수입 의존도가 40% 달하고 수출 의존도가 지금 36%에 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산업,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2차 태양광이라든지 4세대 반도체 이런 것들을 보면 중개된 의존도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라 생각하는 산업 자체에서도 중개되는 상당히 의존도가 높다라는 측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대중국 투자에 따른 이게 반도체의 경우에는 반도체 전문가들이 워낙 많아서 역시 그런 겁니다. 사실은 반도체라는 것은 중국 시장이죠.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고 또 하나는 세계째 반도체 부품의 공급기지이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의 투자 기업들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현지 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가져가고 패킹을 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가는 그런 구조. 이런 구조에서 나타나는 거여서 여기서 나타나는 흑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버블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중국에 순수하게 내수용으로 활용하게 수출이 이루어져서 그 흑자가 기속됐다는 구조적으로. 그게 이제 다름이 없겠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특히 미중 마찰 속에서 지금의 칩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동안에 과신했던 한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반도체로 나타난 그러한 효과들을 너무 의존했고 거기에 대한 착시에 좀 빠져 있지 않았냐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한중 간의 무역 수지 전환입니다. 저는 이제 한중 무역 관계 전환, 대전환이라고 썼는데요. 네 가지 전환을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한중 무역 수지 적전이죠. 첫 번째, 전체적으로. 특히나 반도체를 빼면 2021년부터 우리가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 현상이 아닙니다. 벌써 3년이 된 현상이고요. 세 번째, 대중국 수출, 두 번째, 대중 수출 의존도와 대중 수입 의존도가 역전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의 수출 시장으로 의존이 아니라 우리 조달 시장으로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역전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시장의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수입 시장의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지금 우리한테 갖추고 있다. 세 번째는 제조업의 대중 무역시 적자로 간다. 제조업 강국인 우리가 중국과에 비해서 이미 1차 산업 이런 건 적자가 누적돼 있고 소비재 산업에서 풀었습니다. 이 제조업마저도 적자로 가고 있다. 그게 하나의 흐름이다. 세 번째, 중간재 무역 역전. 중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간재 수출하는 나라에서 우리의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포션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 안보라든지 우리의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역전 현상에 대해서 제가 과거와 다른 점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번째 이제 그런 무역 수지 적자의 구조의 전환, 이런 상황이 구조적 전환의 원인이 뭐냐? 우리가 얘기할 때 단순히 뭐 정책적인 요인이나 이런 게 아니다. 이게 중국의 문제나 한국의 문제나 얘기했을 때 근본적으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 변화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는 한국의 경쟁력의 문제다. 중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서 그렇다고는 참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좀 제대로 작동을 했다 그러면 중국 수입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았어야 되죠. 그죠? 근데 하지만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점유율이 확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시장을 잃어서지 우리가 수출 시장을 다변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수출 시장, 중국에서 경쟁을 유지해가면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사고의 전환 하나 또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중간재, 저희가 기업에 추정을 해보면 대체로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게 35에서 40%는 중국에 있는 한국계 기업으로 갑니다. 중간재가. 근데 중국에 있는 한국계 기업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 반드시 이건 적자로 가게 되고 현지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안정적이지 않으면 대중 수출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중국의 산업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산업화다. 저기서 보면 중국 산업의 IoT 기업으로 분석을 하면 여기 보면 제조업에 있어서 수입 투입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수출도 내수 산업화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가 내수 산업화되고 있고 내수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자국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기본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 속에 있다면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활용을 했을 때 거기에 적응 미트를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나 네 번째,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상품의 수출 상품입니다. 전체. 그러면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서 한국의 수출 구조가 맞느냐 이걸 보려고 한 겁니다. 보면 떨어진다는 거죠. 높아 올라가다가 내려갑니다. 결국은 중국이 필요한 수요 구조에 한국의 공급 구조 자체가 미트되지 않다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경쟁력과 공급 구조의 문제.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가공 단계별로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 일부 품목이 편중돼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상품의 다변화라는 것이 중국 한중 간의 교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고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착시 현장에서 지금 저희가 10여 년간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동차 산업에서 구조가 변화가면서 적절하다는 거 이런 것들 전에 우리가 감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예상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는 훨씬 더 이런 우리 편중된 산업 우리 한국의 대중 수출을 결정짓고 있는 이런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그것도 우리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반도체 빼고 나면 우리 한중 간의 구조에 있어서 적자 전환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공용 중간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국에 우리가 구조적 무엇이 문제냐면 중국은 수입을 할 때 여기에 보시면 한 60%가 내수용으로 수입을 해요. 중국 전체 수입을 했을 때. 근데 우리가 수출하는 거에 내수용으로 수출하면 40%밖에 되질 않습니다. 위에 그림이고 아래 그림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중국 수출할 때 가공무역 비중이 높습니다. 중국 가공무역이 전체 수입에서 14%밖에 안 되는데 한국이 수출할 때는 그 40%가 가공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수용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은
중국이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에 내수 중심 성장 중심의 체제로 바꿨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중국 접근법은 여전히 중국을 생산 기지로 생각한다. 가공 기지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접근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우리가 이미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전혀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인지조차도 하기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이제 지금의 결과라는 거고요. 이것들은 이제 그런 결과들이 시기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렇게 본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데, 중국은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 측면이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 이 구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트렌드별로 이 그림 나중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시기별로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위에 왼쪽 위에 그림만 한국의 대중무역 특화지수 이렇게 부품만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이 그림에서 뭐 한국의 대중수출 경쟁은 하향지하 갑니다. 아래로 갑니다. 화살표. 그런데 중국의 경쟁은 계속 강화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전체적인 구조인 겁니다. 이런 구조가 큰 흐름 속에 있다. 그리고 각 품목별을 이렇게 좀 제가 그림을 그려놨고, 파란선이 이제 보시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 파란선이 중국의 경쟁이 좋아지는 거고, 이제 한국의 경쟁이 이제 대중수출 경쟁이 떨어지는 것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는, 중간재 대중수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은, 이것이 무역수지 적자 전환이 원회되고 있다. 결국, 얘기는 결국 공급망이라든지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거죠. 아까 임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디리스킹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수입선의 다변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입선 다변화가 어렵다면 공급망 안정을 유지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재의 경우에 지금 28%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부품의 경우 35%가 중개소입니다. 우리가 쓰는 부품의 35%. 산업용 원자재 경우도 이제 38%가 중개소다라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주요 반도체 배터리 제품의 부품의 중국 수입 의존도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의 역할. 아까 말씀드린 투자가 초기에는 그 수출을 유발을 해서 무역수 흑자를 냈지만 지금 이제 무역수 적자. 왜냐하면 현지 기업들이 나가서 생산해서 바이백하는 게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수입을 확대를 시키고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구조다. 이렇게 변해 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제가 오른쪽 2021년 기준으로 한국 해외 투자의 수입 유발 국가별로 해놨는데 중국과 베트남 마이너스입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 해외 투자를 하면 적자로 가는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고 나머지 흑자가 된 미국이나 그 다음에 뭐 EU 이런 나라는 이제 흑자를 유발하게 되겠죠. 그냥 이제 결론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중국과의 손절이나 디커플링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를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조적 변화에 맞춰서 이런 리스크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한중 관계를 볼 때 우리는 무역수지 적자라는 단어를 계속 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90년대 한국하고 수결했을 때 중국은 매번 2000년 초반 전 무역협회에 있었습니다만 2000년 초반에 한중 간의 첫 번째 통상 아젠다가 중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저도 연구를 해서 그 당시 제가 2002년에 무역협회 했을 때입니다. 거기 근무할 때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구조라면 10년 후에 한국의 대중무역수지는 적자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서 썼더니 그래서 욕먹었습니다. 산업부에서. 미친놈. 이렇게 흑자가 늘어나는데 이런 구조를 하느냐. 근데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2002년 무역부지 여기 보시는데 철강이나 컴퓨터 이런 게 다 그 90년대 흑자였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근데 2012년에 보자 2002년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가 가고 반도체가 진출하고 휴대폰에 가고 산업 구조가 협력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흑자가 됐던 겁니다. 그게 2012년에 형성이 됐죠. 그럼 계속 흑자를 유지해서 다행이다라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흑자 냈던 부분 다 적자로 당연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의 구조였다면 2012년에 이미 우린 적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변화는 뭐냐면 지금 중국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변하고 있는 구조에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반도체까지는 했다. 근데 그 뒤에 중국은 많은 변화가 있고 수요 구조는 변하는데 지금 한국이 원하는 게 없다. 지금도 중국에 물어보면
한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볼까요? 중국제조 2025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네. 거기서 한국과 협력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떤 분이 할 수 있어라고 질문하면 중에서 먼저 얘기하면 한국은 연대를 둔 적이 없어라는 표현을 자꾸 들었고요. 그리고 중국한테도 물어봤을 때 지금 한중간 협력을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그러고 있다 반도체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중국 사람의 인식인 겁니다. 그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한중 관계를 보는 한국에 대한 수요의 인식인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얘기할 때 뭐냐면 그래 앞으로는 디지털이라는 신산업에서 한국과 협력할 게 많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고 싶다. 여태까지 저희는 한국이 팔고 싶은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중국에 팔았고 그런 시대 끝났다는 거죠. 그게 저는 중국의 편승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환승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환승도 좋지만 중국의 새로운 시장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면 저는 뭐 그래도 그나마 이제 무역적자 시스템을 바꿀 수 있겠다. 이게 하나의 변화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또 하나.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큰 틀 안에서 봤을 때 이제 한국의 대중국 무역시 흑자 구조가 지속되긴 어려운 상황. 반도체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런 구조다라는 측면. 이게 구조적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중국 의존도 얼마나 해야 돼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대체로 이제 무역을 하는 그런 분들은 한 나라 의존도 한 15%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근데 저희가 2005년에 한번 보세요. 그림에. 2001년 5년의 구조를 보시면 상당히 그때 그런 논리가 맞습니다. 대체로 10에서 20% 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죠? 중국이 뜨기 전에. 그러니까 중국이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확 컸거든요. 세계에서. 그 전에 보조입니다. 이미 중국은 그때 중국은 어떤 중국이냐면 사실은 G3, G4의 나라. 이런 나라일 때거든요. G2의 나라는 중국이 아무리 미국을 초월할 수 없다고 해도 미국과 중국에는 두 축은 계속 갈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계속 중국의 과거에 2025년에 2년이나 5년에 중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만큼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게 합리적인지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오른쪽 그림입니다. 우리는 해외 투자 기지로서의 중국의 의존도입니다. 제조업만 봤습니다. 전체 해외 투자가 아니라 전체 제조업 해외 투자 30%가 중국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무역과 투자와 돈의 흐름과 기업의 흐름 그런 측면에서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적정한 건 얼마나 할까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게 시장으로 생각하는 것과 지역과 생산 기조로 생각하는 그런 그 두 가지 요를 봤는데 제가 그냥 다른 거 안 봤습니다. GDP 받고 민간 소비, 민간 소비, 상품 수출, 제조업 수출, 전 세계 차지할 포션들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비중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의존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중국 같은 경우 20%대가 적정하다. 지금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더 낮추지 않은 게 좋겠다. 그다음에 동남아 같은 경우에 아시아 같은 생각이 한 15%대가 맞는 것 같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소비 시장 중심입니다. 원래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 시장으로 중국 전 세계 민간 소비 30%를 차지한다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다. 20%까지 올려도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EU 역시 소비 시장인데 생산 시기가 아니라서 세계 소비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대충 한 15%까지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서 이게 국가와의 차별성을 두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리스크입니다. 중국 경제는 떨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에서 중저속 성장 시대로 갑니다. 중저속 성장 시대의 원인은 수출이 안 되고 있다. 중국 수출 의존의 성장에서 내수중심의 성장을 바꾸고 있다. 이런 큰 틀의 변화 속에서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무엇이 문제인지 보자. 두 번째는 중국 현대산업체계 구축이라 해서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공급망의 강화는 우리와 경쟁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도 강화하는 사람이다. 그런 부분에서 경쟁도 필요하지만 또 새로운 길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기술 경쟁력. 우리가 저는 아까 제가 미국이 칩 섹터라든지 IRA 이렇게 하지만 저는 미국의 전략은 결국은 미국이 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초기술을 그거 외에는 중국을 압박할 수단이 없다. 저는 반도체 빼놓고 미국을 더 이상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대해볼 수 없다라는 저는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그게 미국의 전략. 하이펜스, 스몰 얏, 하이펜스입니다. 거기에 딱 맞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중국과 협력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도
거기에 반도체 분야는 따라할 수 있겠지만 일부분 미국과 협력을 해서 방향을 찾아야 되지만 나머지 분야에서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조국 한국 기업들의 경영 상황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당히 떨어져 가고 있죠. 결국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기업들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이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든 중국의 탈출 엑시트를 하든 아니면 중국 사업을 구조조정을 하든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야반도주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들이 중국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고 지금의 구조적으로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달라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런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줄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이거 보면 저는 이제 일부러 그러면 미국이나 EU나 일본 기업들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다. 중요한 생산 기지라는 것이고 중국을 아주 기본적인 틀안에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과거 중국 시장으로서의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 우리는 아직까지 중국을 생산기지로 생각하는 우리 기업들이 그 사고를 바꿔야 된다. 시장을 바꿔서 좀 전환을 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저희는 그 아래 그림입니다. 아래 시소. 현재 이 시소는 이미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거죠. 기본적으로는 포괄적 동맹이라는 측면에서 안보의 강화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기울어졌다. 시소가. 이 시소가 좀 더 완전 균형, 평형을 이루지 않더라도 뭔가 좀 내려오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 한중관계 얘기할 때 저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무슨 땡땡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게 이제 저런 것들은 결국 협력이라는 단어잖아요. 한중국 간에 협력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고 저 협력을 통해서 어떤 협력을 통해서 저 평형은 할 수 없겠지만 저 기울어진 시설을 좀 더 균형치를 맞추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려면 결국은 이 플랫폼이 필요한 겁니다. 플랫폼이 필요한 건데요. 한미 간에는 많이 IPF다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체결한 워싱턴 선언이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미 간의 플랫폼을 만들었다면 이제 한중 간의 플랫폼을 지금부터 만들어라. 이것이 지금 정부가 앞으로 좀 해야 될 과제다. 그런 것들을 담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플랫폼이 저는 이제 한중 FTA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해서 이 한중 FTA 플랫폼 좀 활용해 보자라는 건데 한중 FTA 상품 협상이 있었고 2차 서비스 투자 협상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협상은 그냥 서비스장 몇 개 개방하는데 포커스를 둬서 하고 있죠. 그러지 마라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제 서비스 협상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양국 정부가 리더들이 나서서 이걸 좀 더 큰 틀 안에서 바꿔보자라고 합의를 한다 그러면 한중 FTA 2차 협상, 투자 협상이 아니라 경제 협력 협정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FTA 서비스를 포함해서 협력의 문제, 미리 협력의 문제 이런 것들 다 넣으냐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재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새로운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일단 분위기부터 많이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한중 간의 관계라는 것은 인식의 전환부터 좀 필요하다. 우리가 이게 중국의 디커플링이 맞다, 손절해가 맞다라는 인식이 강하죠. 한 축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 협력의 축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개의 축이 있다고 그러면 이 축이 지금 너무 기울어져 있다. 한미 관계도 기울어져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인식도 너무 기울어져 있다. 거기에 최근에는 이 한중 관계의 문제를 정치화해서 활용하려 한다. 이러다 보면 더 악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국가 간의 경제 문제, 이게 외교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정치화시켜서 하겠지만 이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는 순간 경제 관계는 깨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지향하지 말고 지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우리 정부와 정치 이런 쪽에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나 그런 것들이 좀 자중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이게 이미 나빠진 한중 간의 민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국가의 원로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 강요해서 한중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